일단은 리걸 AI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법률 서비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걸 AI가 이제 부상을 하는 것이고, 기존에는 이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비용이 높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AI가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AI라고 하면은 이제 법률 정보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이제 법률 문서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챗봇 기반에서 법률 서비스 상담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률 AI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비용, 결국 돈과 시간입니다. 효율성을 증대하고 나아가서는 정확성도 향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야만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접근성 확대 이런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활용되는 분야는 이제 기업체에서 보실 때는 계약 검토 및 작성 이런 분야일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는 법률 자문에서 특히나 이제 검색, 기존에 어떤 판례가 있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문과 정보 검색 이런 게 주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이제 번졌을 때는 소송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서류를 작성할지,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할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다음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법률 리걸 AI 서비스들을 가지고 조금씩 설명을 조금 드려볼 거고요. 시연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현재까지는, 그런 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방금 전까지 보셨던 슬라이드는 제가 프롬프팅만 하고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AI가 쓴 겁니다. 그림까지도 전부 다 AI가 그리고 배치도 AI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롬프팅만 해도 파워포인트는 저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제가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리걸 AI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갖다 붙여놓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계약서 이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서비스들 중에 이제 슈퍼로이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엘박스 AI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슈퍼로이어만 일단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국내 서비스로는요. 그리고 근데 슈퍼로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쪽의 서비스는 아직 오픈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 좀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레그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선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생성형 AI 모델의 가장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없는 내용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예전에 뭐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져가지고서 뭐 사람을 때렸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레그 모델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레그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게 이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에서 ND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간의 어떤 영업 비밀 정보라든지 이제 주요 기밀 정보들을 서로 제공을 할 때,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non disclosure agreement라 그래가지고 비밀 유지 계약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결하는데, NDA 계약이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예시적으로 써봤고요. 그래서 NDA를 한번 작성해달라 이렇게 한번 명령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NDA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어떤 게 비밀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밀 정보의 정의를 하고, 그다음 어떤 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담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 계약이 종료됐을 때 반환하는 의무, 그리고 계약 기간,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 책임, 이 계약에 대해서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할지, 위반했을 때 어느 법원에서 아니면 중재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해결을 할지, 이런 것들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주요 내용들은 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문구들을 좀 보시면은 문구들이 좀 너무 간략합니다. 이제 실제 계약서는 저렇게 간략하게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개략적인, 정말 초안 수준의 내용 정도밖에 아직은 못 담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라는 이것도 글로벌 서비스인데, 여기다가도 제가 똑같은 프롬프팅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당사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써줬고, 목적 조항도 하나 더 써줬죠. 그리고 기밀 정보의 정의라 그래가지고 아까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도 좀 간략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밀 유지 의무 이거 담고 있고, 유지 기간, 계약 기간이죠. 이것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됐을 때의 반환 절차, 그 손해배상 책임, 계약 해석. 근데 아까 전에 있었던 뭐 중거법이라든지 관할 문제 이런 내용 좀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정도의 수준에서의 내용은 생성을 해준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챗GPT의 최신 모델 가지고서 해보면은 이제 비밀 유지 계약서에서 아까 있었던 내용들은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조항이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용 제한, 그러니까 사용 제한이라는 건 글 공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 뭐 반환 및 폐기, 계약 기간, 손해배상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빠졌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절차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비슷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챗GPT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제가 소개해드렸던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내용이 너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담아야 될 내용들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은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빠졌던 것들이 보면은 권리의 부존재라 그래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 권리의 의무 양도를 하려면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고 일부 무효라 그래가지고 계약서 조항 중에서 어느 일부 한 조항 뭐 아니면은 아주 작은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다 살아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통은 계약서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AI가 대동소이하게 생성은 해주는데 생각보다는 좀 빠지는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이건 표준계약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반영을 못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률 자문하고 정보 검색 부분인데 이제 슈퍼로이어 같은 경우도 레그 모델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정보를 검색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줄이도록 이제 설계가 된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했던 건 이 빨간색 부분. 국제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가장 많이 인정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프롬프팅을 했고 앞으로 보여드릴 모든 서비스에서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국제중재에서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에서 어떻게 중재 결정을 해가지고선 뭐 누군가 이겼겠죠, 누군가 졌겠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긴 쪽에서 이거 집행을 해가지고 뭐 돈을 내놔라, 돈을 받아내야겠다 이렇게 집행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법원에서 그거를 보고선 이거 중재 이거 판정 가지고는 집행 못 해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가장 많이 집행을 거부했던 사유가 뭔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폴로이어 같은 경우는 공공질서 위반이 가장 많이 있었고 뭐 절차적 하자에 대한 2번 사항이죠. 절차적 하자에 대한 그런 것도 사유로 삼았었다라고 하면서 뭐 단순히 국내법의 강행 규정 위반만으로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달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특징적인 요소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공공질서 위반, 절차적 하자 이런 순서로 이제 검색을 했다 이런 것이고 폴프레시티에서도 이제 똑같이 검색을 했고 이 폴프레시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그 모델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에 웹에서 최소한 검색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폴프레시티에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똑같이 공공질서 위반, 그다음에 절차적 권리 침해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재 합의의 무효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까보다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틀린 내용은 안 나온다. 그래도 비슷하게는 나온다 서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 슈퍼로이어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문제 때문에 변호사들이 인증을 내가 변호사인 걸 인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아직 일반인 분들한테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챗GPT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챗GPT도 그렇고 레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담지 않았던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할루시네이션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막 떠들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보면은 그래도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도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순서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공공질서 위반, 절차적 공정성 결여 이 순서로 나가죠. 중재 합의 무효 해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설명을 얼마만큼 더 자세히 해주는자의 차이는 확실히 아직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 큰 틀에서의 답이 틀리지는 않다. 그리고 클로드도 이건 레그 모델이 아닌데 이거는 정말로 생성을 하기 위한 모델인데 이 경우에도 지금 공공질서 위반을 가장 많은 사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정말로 질문한 사항, 뭘 가장 많이
사유로 삼았냐, 요거에 대한 답을 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 뭐 두 번째 사항이 뭐 절차적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딱 질문에 대한 답만 해주고 더 나아간 부연 설명은 안 해줘서 조금 부족함은 좀 있다. 특히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내용도 좀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은 좀 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말고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은 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죠.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뭐 어떤 경향이 있어 이 정도의 질문이었는데 정말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끄집어낼 때 그게 제대로 되느냐 이거를 위해서 요 사안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작업했던 내용인데 화물 요즘에 전기 자동차 많이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특수 목적의 이런 탑 냉동고를 탑재하고 있는 이런 전기 자동차에 냉동 탑차에 있는 냉동기 설비도 전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기 장치는 고전원 전기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냐라는 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고전원 전기 장치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 팩이 엄청 크게 있고 그 배터리 팩에서 나오는 전원을 가지고선 자동차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전기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쓰던 그런 그 납축전지 그런 배터리로는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배터리와 거기에 연결된 모든 배선들은 고전원, 고전압으로 사실은 고전압으로 전류가 전력이 다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좀 안전장치를 조금 더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기를 적용을 해야 되냐, 이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스폴러이어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스폴러이어도 고전원 전기장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기장치의 범위를 설명을 하면서 각 관련된 규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3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탑 냉동고의 전기장치는 화물의 냉장, 냉동을 위한 보조장치이며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장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그런 이유로 고전원 전기장치에 대한 안전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좀 굉장히 단호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퍼플렉시티를 보면은 똑같이 질문을 했고요. 고전원 전기장치 정의 및 적용 기준 해가지고서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사항을 보면은 탑 냉동고 전기장치의 경우 해가지고 고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전원 전기장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는 좀 스폴로이어는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약간 여지를 열어놨죠. 그리고 이 경우 관련 안전기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적용이 된다는 취지로 일단은 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전원 전기장치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가능성을 열면서 냉동고 전기장치 저압으로 작동하는 경우 당연히 저압으로 작동하니까 고전원 장치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전기장치 차량 구동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별도의 저압 전원만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저압으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고전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전원 전기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레그 모델이기 때문에 웹에서 있는 정보를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답을 내는 경우인데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약간의 스페시fik한 정보에서 답을 구할 때는 틀린 정보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면 제가 많이 써봤는데 이거 말고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레그 모델 AI를 썼다 그래서 너무 신뢰하시면 약간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질문을 했더니 제 질문을 다시 리프레이즈를 해요. 다시 똑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대요. 결국 답을 못하죠. 예,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클로드로 넘어가면은 고전원 전기 장치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쭉 이제 뭐 냉동고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을 쭉 하다가 결국에는 3번 사항 보시면은 냉동고 시스템이 고전원 배터리와 연결되어 있고 고전압 전력을 사용하므로 고전원 전기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얘는 아까 스폴로이어와는 반대로 고전원 전기 장치에 해당해서 그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틀렸죠, 확실하게. 틀린 거는 클로드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스폴로이어가 대답한 게 사실이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없는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다 틀렸고 스폴로이어 하나가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그 모델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레그 모델을 써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송 지원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에 있던 사건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넣어봤어요. 슈퍼로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서면을 넣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대응하는 서면을 작성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같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는 형태로 해서 피고 회사가 어떤 우리 쪽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 그걸 다시 재반박하는 형태로 준비 서면을 한번 작성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피고 회사에서 작성했던 우리 쪽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서면을 넣어주고 그걸 재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해봐라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사건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어떤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이런 이동물이었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 화재가 난 쪽에서는 이거 물건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화재가 났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고요. 그걸 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화재가 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이 경우에 원고는 이제 사용자 측이었고 이제 피고 쪽은 제조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관계였는데 보면은 피고 주장 요지에 대한 반박해가지고 제조물 책임 성립 욕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화 원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싸하여 보면은 할 말을 하고 있구만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제 특수한 법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배타적 지배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제조업자가 제조한 물건을 배타적 지배 영역으로 보고 그 나머지 영역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법리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의 2번 사항인데 배터리 셀은 배터리 팩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리고 따라서 배터리 셀의 결함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능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배 영역이 누구의 지배 영역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그냥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어요. 이렇게 서면을 쓰면은 사실 그냥 맹탕인 서면이거든요. 핵심 쟁점을 찌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아직은 많이 아쉬운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의 결함의 존재 추정이라 그래가지고 이 누구의 잘못이냐를 추정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구체적인 법리 설명 안 드리겠지만 1번과 2번은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요건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요건까지 해야 이제 그 제조물이 결함이 있었다는 추정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여기도 여전히 좀 부족함은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써주긴 써줬는데 핵심을 못 찔렀거나 아니면 요건에서 중요한 것들을 빠뜨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챗GPT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제가 자료를 주고 프롬프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넣지 않았지만 처음에 원고와 피고를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고 쪽을 내려야 되는데 피고 쪽 사이드에서 답을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읽다가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반대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약간 다듬었고 피고가 아니라 원고 쪽으로 한번 써봐라고 했으니 다시 한 건데 전체적으로 반박 유지하면서 쓰긴 썼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3번에 유지관리 소홀 주장 반박이라고 하면서 피고는 화재의 원인이 원고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배터리 팩 시스템은 피고가 제조한 배터리 셀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설계 및 제조상 안전성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원고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 입증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 관리하는 관리 소홀을 이를 반박하신 거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고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네 말은 요래요래해서 그냥 틀린 거야 이게 아니라 내 주장에서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왜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AI 모델에서 답을 해주는 거는 그냥 주어진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약간 말꼬리 잡기 식으로만 하고 정말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까지는 아직 못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준비 서면 초안이라고 사건 번호, 뭐 제출인, 제출일자, 주문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형식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출인, 제출일자, 주문은 준비 서면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유 이렇게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형식을 못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아직은 학습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퍼플렉시티도 이제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법리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다 기존에 있던 설명이긴 한데 여기서 좀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2.1의 대법원 2013 다 26,708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그 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내부 단락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으며 제조상의 결함이나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내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법리 설명은 비슷해요. 법리 설명은 비슷한데 리튬이온 배터리 사건이 아닌데 그냥 약간 생성을 하다 보니 곁다리로 껴 붙여지면서 마치 정확하게 딱 맞는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아직은 여전히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결함의 추정, 제조업자의 책임 범위 뭐 이런 내용들 하는데 지금 대충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판결에 있었던 판례들의 내용을 그냥 나열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리를 가지고 이 사안에 왜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전혀 못 해주고는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로 넘어가서 보면은 뭐 제조업자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1번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판례를 대고는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클로드에서 이렇게 판례를 대면은 거의 다 없는 판례였는데 제가 요번에 해보면서 보니까 그래도 판례도 있는 판례를 갖다 쓰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1번의 법리 얘기를 했으면은 그게 왜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하여라고 하면서 그냥 판례만 얘기하고 뭐 본사에서 원고는 배터리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다음에 배터리 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있다. 이런 내용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큰 목차만 잡아놓고 안에 내용을 실질적 내용을 못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활용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아직 리걸 AI는 전적으로 의존하기 상당히 부족하고요. 아까 이제 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중재 판정 우리나라에서 주로 거부됐던 사유들이 뭐냐 이런 정도의 사안 외에는 아직은 뭐 법률적 문제 해결이라든지 전략 수립까지는 아직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지금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현재 가능한 수준은 정말 간단한 수준의 초벌 검색 하지만 검증은 해야 되는 초벌이니까 검증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기초적 수준의 계약서 초안 작성 정도고요. 아까 전에 NDA 계약 같은 경우 제가 왜 NDA를 했냐면은 NDA 계약은 정말 짧은 계약서고 굉장히 간단한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건데 그래도 빠지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계약서 수준의 초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도 부실하니까 만약에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찾아보면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정형화된 형식, 아까 전처럼 무슨 뭐 화재 사건에서 뭐 서로 간에 막 공방이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아주 정형적으로 되어 있는 형식의 소송 서면 정도는 되는 정도. 뭐 예를 들어 두세 장짜리 정말 간단한 것들이요. 그 정도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고요. 이게 AI, 리걸 AI 특히나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관적 관점인데 마치 이제 저희가 임원급을 회사에서 영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임원급이면은 그냥 뭐 대충 설명해줘. 우리가 이런 현안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을 해줘라고 해서 그냥 던지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야 여기 요런 포맷에 이거 딱 주면서 요거 포맷에다가 뭐뭐뭐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넣어봐. 그렇게 하는 정도의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 역량이라고 기대를 하셔야지 그냥 던져주고 한번 작성해줘. 그러면 아까 전처럼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죠. 그래서 형식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구체성은 그냥 두루뭉 적당히 적절히 작성해줘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추가하고 뭐 어떤 법률 조항이랑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찍어줘야 돼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외부 모델에도 잘못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전히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